우리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의 1등 공신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원재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려주실 기업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볼 종목이 SP 시스템스인데 이 제목부터 성장성이 확 느껴집니다. 로봇,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최근에 그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주로 네.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SP 시스템스는 1988년도에 설립된 그 겐트리 로봇을 활용한 공장 자동화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군으로 보면은 그 겐트리 로봇을 활용한 그 사업군을 로보틱스 사업군으로 나누고 있고요. 네. 그 매출 비중은 지난해 5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 ICT 사업부라고 하는데 그 사업부는 지난해 42%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2017년도에 추가된 사업부인데 네. 2차 전지 각형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그 사업부인데요. 아직은 매출 비중이 6%밖에 되지 않지만 신성장 동력으로 가장 최근에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겐트리 로봇을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분들이 많이 낯설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겐트리 로봇이 있는데요. 직각 좌표 로봇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직교 네.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게 축이 있는 거죠. X축, Y축, Z축이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축이 하나면 1축 겐트리 로봇, 축이 2개면 2축 겐트리 로봇 이런 식으로 네. 부르는데요. 주로 대형 공장에서 고중량 그런 부품을 고속으로 이송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핸들링 로봇이다. 물류 네. 이송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겐트리 로봇은 그 초기 산업에선 자동차 산업에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네. 워낙 이 겐트리 로봇이 그 고중량의 그런 고속 이송이 필요한 그런 산업에 용이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네. 200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겐트리 로봇은 국내 시장에 크게 없었기 때문에 주로 수입산이 사용되다가 네. 동사가 2006년도에 이제 자체 개발로 국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부터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제 고속 겐트리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 동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현기차가 그동안 투자한 그런 엔진이나 미션 공장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사에 겐트리 로봇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기차의 거의 118개 미션과 그 엔진 공장에 네. 레퍼런스를 동사가 쌓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로보틱스 사업부의 매출의 거의 90% 이상이 현기차의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네. 당시에 그 현기차에서 그 엔진 공장의 그 노후화 설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있었고, 네. 이때 뭐 400억 중반대 매출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현기차에 이제 들어가면서 실적이 좋았고, 그 실적을 기반으로 2019년도에 상장을 하게 된 거죠. 상장 당시에 투자자들이 걱정을 한 것은 2019년 하면은 이제 2차 전지, 전기차가 계속 나올 때죠. 나올 때죠. 상용화되면서 이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전년도 매출의 90%가 현기차에 로봇이었으니까.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이 주로 엔진 공장에 이제 이 설비가 들어간 건데 전기차로 전동화되면은 엔진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직교 로봇이 필요하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죠. 투자자들은 걱정을 했겠죠. 그러면은 매출의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에 그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겐트리 로봇이 네. 고중량의 그 고속 이송이 필요한 산업의 다방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자동차일 뿐이지 사실은 다양한 산업군으로 수요가 확산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예상대로 2022년 바로 3년 후죠. 네. 지난해 그 현기차에 들어가는 매출액이 거의 10% 정도 많이 미만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줄었는데 매출액은 거의 지난해 500억대로 확 늘었잖아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늘면서 사실은 자동차 수요가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라든가 동원 시스템스 같은 그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도 자동화 사업에 수요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 뭐 콘크리트 사설하는데도 이
이 겐트리 그러니까 로봇이 무거운 거 들어가고 필요한 데는 네. 다 쓰이는 그 거고. 조선 쪽에서도 이제 용접 라인에서 네. 이 겐트리 로봇이 이제 필요하겠네요. 대응을 하는 거죠. 음. 거기다 식품이라든가 뭐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겐트리 로봇 사업 설명해 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업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2017년도에 이제 태화 SP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했고 그 당시에 이 회사가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었고 네. 주로 이제 2차 전지 특히 각형의 캔과 캡 어셈블리를 제조하는 그 성형 기술. 네. 이게 그 소재가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 프레스와 그 사출 성형 기술, 네. 정밀 가공이 필요한데 네, 네. 그 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던 업체를 인수한 거죠.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아예 배터리 사업부로 그냥 본사 사업부로 편입을 한 거죠. 그래서 17년도부터 지금 6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상 19년 정도에는 이미 시제품이 개발되어서 네. 그 당시에 유일한 각형 배터리 셀 업체가 국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삼성 SDI밖에 네, 삼성 없었죠. SDI밖에 없었고 그 당시 동사도 이제 그 협력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네. 경쟁사에 밀려서 그 당시에 이제 실패를 했죠. 네. 그 업체들이 지금 이제 삼성 SDI에 들어가는 신흥이나 그 상신 EDP 이런 업체들이 이제 지금 각형 분야에서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21년을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워낙 이제 수요도 부진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 동사에서는 이 2차 전지 사업을 포기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1년 말에, 네. 이제 그 신규 배터리 셀 업체들, 네. 즉, 각형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동사에 러브콜을 보낸 거죠. 그래서 21년도 말에 개발 제의를 받고 네. 22년 상반기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납품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부에서는 현재 그 파일럿 공장을 가동하는 단계가 지난해 끝났고요. 네. 그게 페이스 1단계로 보고 올해는 페이스 2단계에서는 이제 준 양산 투자를 계획하는 기획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이제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미 그 준 양산 투자에 대비해서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 판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설계가 끝났다. 네. 자금력도 준비가 돼 있다. 네. 다만 그 투자 시기만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부가 지금 겐트리 로봇으로 하는 이 자동화 사업이 주력인데, 그리고 또 이 ICT 바로 스마트 팩토리는 종속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2차 전지 캔 사업도 지금 미래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사업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출 비중이 큰 이런 산업용 로봇 산업과 스마트 팩토리 산업 동향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그 산업용 로봇 산업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겐트리 로봇이라는 것은 국제 로봇 연맹의 분류상 제조업 로봇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지금 로봇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로봇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 산업용 로봇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F&D 쪽으로 많이 그렇죠. 얘기하죠. 주로 이제 네. 개인 서비스용 로봇, 네. 소상공인들이 쓰는 주로 의료용 로봇이나 네. 아니 네. 협동 로봇, 그쵸, 협동 다관절 로봇 네. 이런 로봇을 보통 이제 로봇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실상은 전체 로봇 산업에서 이 산업용, 이 제조용 로봇이 거의 절반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겠죠. 그렇죠. 제일 네. 먼저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겐트리 로봇은 국제 분류상으로는 제조업 로봇에 들어가고요. 네. 국내 통계청의 분류상으로는 이적재용 핸들링 로봇에 들어갑니다. 즉 물류를 운송하는 그런 로봇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중량의 고속 그 이동이 용이한 그런 산업군에는 이 겐트리 로봇이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사업에서는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지만 네. 지금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라든가 건설, 조선, 발전, 식품 다양한 분야로 이게 산업이 확장 일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산업 로봇의 가동 대수가 21년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요. 35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 10개년간 11%씩 매년 이렇게 성장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뭐 한 7.5% 정도씩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할 거로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의 설치 대수를 그 산업별로 보면 주로 전기전자,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겠죠. 이쪽하고 주로 자동차 업종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적용처로 보면은 핸들링, 즉 물류를 이송하는 이 부분, 그 다음이 이제 웰딩, 이 저 용접이죠. 네. 또 어셈블리, 조립 이런 공정에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로봇 산업을 또 살펴보면 이 로봇 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봇 밀도요? 네, 로봇 덴시티라고 부르는데 네. 이 개념이 뭐냐면 그 제조업에서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 사용되느냐. 이걸 로봇 밀도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해서 네.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국가별로 한국이 1,000대라는 거죠. 10,000명당 10,000명당 1,000대면 1대 로봇. 노동자 10명당 로봇이 한 대 들어간다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게 산업화가 상당히 늦은 국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 뭐 18세기 일어났다는데 네.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100년, 150년 늦은 이런 산업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용 자동화, 그러니까 로봇 분야의 산업 자동화 부분은 글로벌 1위라는 거죠. 오. 그래서 로봇 덴시티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1,000명을 찍은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최초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국가잖아요. 반도체가 발달했고 디스플레이 또 그렇죠. 자동차, 다른 산업군의 그런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출산율도 OECD 최저국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우리가 겐트리 로봇이 주로 사용되는 이 자동차 부분 네. 보시면 로봇 밀도가 2,8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당 2,800명. 네. 그럼 10명당 3명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일반 산업군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군은 로봇이 3배나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로봇 산업의 총 매출액이 5.6조 원 정도 보는데요. 네. 이 중에 산업용, 제조용 로봇이 2.8조 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제조용 로봇이 매출액이 가장 높고요. 네. 그다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전문 서비스 로봇, 협동 로봇이나 이런 로봇군은 사실상 크지 않은 시장이다. 네. 다만 성장률은 더 높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 산업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동사가 1988년도에 설립되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ICT 사업군을 추가한 게 21년도입니다. 그렇죠.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30년간 사실상 단일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 단일 산업이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겐트리 로봇을 활용한 공장 자동화 사업이었고 예. 그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그 측면이잖아요. 무인 자동화. 네. 사람이 쓰는 걸 기계가 대신하는 정도. 음. 산업용 자동화인데 최근에 시장이 진화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라고 해서 네. ICT가 결합하는 그러니까 거죠. 솔루션이 그렇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결합해서 예. 공장의 모든 기계들이 서로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IoT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네.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모든 개념이 망라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의 그 개념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네. 결국 동사가 30년간 하드웨어적인 그런 공장 자동화 그런 사업만을 영위했다면 네. 그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현기차에 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기차는 워낙 대기업이고 네. 그 ICT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공장 자동화 벤치로만 그 설비만 장착해주면 ICT 부분은 현기차가 알아서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자동차 부분이 10%로 줄면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게 그 확산되다 보니까 네. 그 ICT의 니즈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고객사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해줘라.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턴키 베이스로 이게 거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다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 비로소 이제 그 전체 스마트 팩토리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모양새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까지 다 갖춘 스마트 네. 팩토리 솔루션 기업.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산업이 국내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발전한 국가가 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출산율이죠. 네.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OECD 38개국 중에 최저치거든요. 0.78명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은 넘었겠죠? 1명 정도가 아니죠. 아, 제가 태어나던 해에는 출산 인구가 네. 95만 명이 넘었고 네. 출산율이 4명이었어요. 아. 가임 여성 1명이 4명을 낳았다는 거죠. 오. 다 3, 4명씩은 있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손연구원이 태어나던 해에 네. 출생아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한두 명 됐을 것 같아요. 그건 출산율이고 아, 그게 네네. 1.5 여기 나오는데 1.57배 정도 됩니다. 네. 이게 현재 OECD 평균 출산율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0.78병에 비해서 네. 2배로 높다는 거죠. 네. 손현정 연구원이 태어나던 시대에는 65만 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때 비하면 70년대 초반에 그런 출생된 분들에 비하면 거의 4배 수준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의료보험 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너무 걱정되는 거죠. 네네. 이 스마트 공장도 그래서 더 필요한 거죠. 인구는 줄고 있고 제조업 인구는 더 줄고 있죠.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그 학력 수준이 네. 글로벌하게도 가장 높은 최고 학력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걸 막 들으려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3D 업종을 기피하죠. 네. 이 제조업에서. 또 하나는 그 제조업 경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산업용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로 네.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 필수 불가결하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러면 산업 현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를 같이 봤는데 사실 이쪽에서 좀 키우고 싶어하는 사업이 2차 전지 아닙니까? 네. 이쪽도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고 계신가요?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제가 이제 크게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그 캐시카우라고 할 만한 이 겐츄리 로봇 사업과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이 ICT 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과 네.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로보틱스 사업부 매출액을 보시면 2018년도에 그 현기차 대규모 투자 이후에 좀 매출액이 줄어들다가 지난해 이제 이렇게 늘었잖아요. 네. 현기차 비중이 10% 미만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수익성도 보시면 2021년 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적자로 소폭 내려갔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한 5%대 이상의 안정적인 기조를 보여왔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로봇 그런 다른 산업들 보면 매출액이 뭐 100억, 2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뭐 한 3천억대 넘어가고 이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산업용 로봇은 다르다는 거죠. 이익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고 있고 더군다나 성장하고 있는 섹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자동차로 성장했다면 올해는 이제 2차 전지가 이 산업용 로봇, 이 겐츄리 로봇 사업에서도 2차 전지가 수요를 이끌 것 같은데요. 그쵸. 지난해 그 동원 시스템스에 이거 한 67억대 수주가 있었죠. 네. 동원 시스템스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데 네. 그 신규 공장에 동사에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지난해 로보틱스 사업부의 그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20%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40%대로 늘어나는군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로보틱스 사업부도 역시 2차 전지가 앞으로 견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배터리 사업부와는 별개로 그 로보틱스 사업부에서도 2차 전지가 수요를 견인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I 큐브 솔루션, 요게 이제 ICT 사업 편입한 그 회사인데요. 네. 그게 지금 별도 연결 기준으로 이제 동사의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난해 매출 비중이 42%였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수익성인데 지난해 로보틱스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4%였거든요. 네. 이 로보틱스 이 ICT 부분은 12%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이 34억 중에 네. 12%면 27억 정도를 이 ICT에서 차지했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 기여도로는 거의 높네요. 80% 가까이. 그러니까 매출 기여도로는 로보틱스가 이제 기여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이 ICT가 지금 네. 상당히 많이 대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두 사업군을 묶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계속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 2차 전지 각형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서두에 설명은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2차 전지 사업은 각형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네. 2차 전지 각형, 특히 이 캔이 주로 이제 알루미늄 소재거든요. 네. 예, 이 캔은 주로 이제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또 전해질 이런 그런 활물질을 담는 용기예요. 이거를 이제 동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캡 어셈블리라고 하고요. 네. 다른 말로는 뭐 캡 어세이라고도 부르는데 압력이 올라가면 그 셀이 배터리가 이게 터지잖아요. 네. 압력이 올라가면 이 가스를 스스로 배출해 가지고 그 압력을 조절하는 그 기능, 네. 그걸 이 캡 어셈블리가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2021년도 개발 업체를 지금 몇 군데를 국내외 업체를 제가 지금 업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22년부터 이제 시제품을 납품을 했고 음. 올해 들어와서도 또 국내외에서 또 추가로 신규 고객사가 개발 고객이 네.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지금 다수의 국내 업체들, 특히 각형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그런 글로벌 배터리 셀 업체들이 동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투자 결정만 남은 지금 파일럿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가시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를 낼 것인가. 예를 들면은 이게 한 개 라인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월에 한 125만 세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 라인에서. 그럼 연간 1,500만 세트인데 네. 그게 매출로는 거의 1,500억 정도라고 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난해 동사의 전체 매출액이 500억이었으니까 네. 이 배터리 사업부에 한 개 라인의 양산 투자만 들어가도 네. 그게 1,500억이 최소 나온다는 외형이 거죠. 엄청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수의 업체들 중에 한 개만 되더라도 네. 최소 1,500억 이상의 매출 효과가 3, 4년 내에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SP 시스템스의 2차 전지 매출이 늘어나야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2022년 실적과 함께 올해 실적도 함께 전망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매출액이 5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면서 매출액이 48%나 증가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로보틱스 부분에서 매출의 52%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ICT 사업분에서 21년도에는 5월 달에 편입되면서 온기로 반영이 안 되다가 네. 지난해부터 온기로 반영되면서 매출액이 222억 원으로 거의 전년 대비 거의 80% 이상 ICT 부분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사업부에서는 지난해 34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는데 네. 2년 연속으로 이제 계속 적자 기조는 지속되고 있어요. 매출액은 지난해 21년도에도 그리고 지난해에도 한 34억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건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매출 정도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그 개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판관비가 늘어나면서 적자 기조는 2017년 이후에 계속 조금씩 5억 미만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올해는 매출액이 7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로보틱스 사업부가 지난해 270억대에서 올해 400억대로 이렇게 오.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부분, 로보틱스 사업부의 2차 전지 부분이 지난해 20%대였는데 올해는 40%대까지 늘어날 것 같다. 네. 즉 동원 시스템스 쪽으로 이제 수주가 됐고 그게 매출에 지난해부터 발생을 했지만 그게 늘어나는 거죠. 네. 자꾸 증설 투자를 통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회사에서 올해 중요한 것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준 양산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투자를 기획하는 단계고 네. 준비가 되면은 그 준비된 자금을 바로 지금 집행할 걸로 지금 예상되는 그런 임박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시제품 납품한 거에 대한 그런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준 양산 투자가
페이스 2 2단계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내년까지 넘어가서 양산 투자가 결정되면은 이 네. 페이스 3 3단계인데 그럼 대량 생산 체제로 이제 넘어가고 추가 자금이 또 필요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SP 시스템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조금 급등락이 좀 빈번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그 작성 당시 지금 작성 당시에 거의 13,000원 정도였죠. 네, 그러다가 주가가 19,000원대까지 갔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주가가 7,000원 초반이었으니까 네. 거의 2.5배 이렇게 상승을 음. 했었고 최근에 이제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 다시 13,000원 미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올해 추정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ER이 거의 50배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PBR로는 2.6배 수준입니다. 네. 워낙 이제 로보트,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로보트,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섹터를 사업군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과 기대가 클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 플로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네. 일단 그 PR 멀티플로인 시장 대비 코스닥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쵸. PBR 이 2.6배는 딱 코스닥 평균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업체를 로봇 업체랑 비교를 해본다면, 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억, 200억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2조회가 있죠. 음.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군소 업체들은 매출이 100억대인데 거의 3천억대가 있거든요. 네. 동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1,000억대 초반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로보트 사업군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런 업체들 대비로는 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쨌든 주가가 연초 대비 거의 뭐 80% 이상 이렇게 급등한 배경은 네.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대한 이 로보트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더불어서 2차 전지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산 투자가 지금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게 결정이 되면은 네.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이제 그 업체가 어디고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이제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진짜 2차 전지 사업이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회사 측에서도 네. 앞으로의 동사의 성장 동력은 네. 2차 전지 이 배터리 사업부가 이끈다고 그러네요.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할 리스크 요인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일단 번번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 사업군에 그동안 특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앞으로 한 2040년 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내연기관차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이게 전동화돼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겐트리 그 수요가 로봇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는 수년간 이제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리스크 요인이죠. 네. 다만 지난해도 보여줬듯이 이제 그 자동차 부분이 10% 언저리까지 줄어들면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쵸? 리스크를 많이 상쇄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현대차에서 60조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주로 투자되는 거죠? 2차 전지 아닌가요? 전기차죠. 전기차고 전기차겠죠. 수소차고 네. 수소 전지 쪽으로 이제 60조를 그쪽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전동화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동화를. 전동화 라인으로 바꾸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아니더라도 전동화로 바꾸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음. 왜냐하면 그동안 현기차에 자동화 라인을 공급한 업체는 이 겐트리 로봇을 공급한 업체는 맞아요. 이 업체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자들은 연계해서 현기차의 이런 산업 자동화 관련해서는 SP 시스템스가 관련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전동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기대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 포인트로는 2차 전지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네. 혹시라도 이게 양산 투자가 늦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실패한다거나 아. 아니면 양산 투자가 됐는데 매출이 발생을 안 하고 계속 개발비와 그 감가상각이 계속 초기에 발생이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럼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네. 아무래도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동사에 연결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동사의 또 사업보다 영향이 보니까 있죠. 그 로보틱스 사업부의 수익성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려 요인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요인까지 다 들어봤고요. SP 시스템스에 대한 분석 이원재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센터의 최강미녀 이세롬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이지트로닉스입니다. 네. 작년 초에 상장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우선 이 이지트로닉스라는 회사 기업 개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변환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2022년 2월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 전력 변환 장치는 대표적으로 인버터 그리고 컨버터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류와 전압, 주파수 등을 활용처에 맞게 변환을 해서 각종 장치들이 구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제어해주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트로닉스의 전력 변환 장치가 크게는 전기 수소차, 그리고 5G 통신 장비, 방위 산업 등에 광범위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주요 제품별 매출액 비중은 EV용 12%, 통신용 41%, 방산용 12%, 그리고 기타 3%, 기타 태양광 발전 시공 사업 신규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매출 비중이 많이 나왔어요. 32% 이렇게 네.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차, 수소차, 통신장비, 방산들 이런 다양한 곳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네. 특히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가 늘어날수록 이 전력 변환 장치가 많이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쪽 산업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지금 뭐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각종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친환경차 시장이 현재까지는 대부분 승용차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상용차 부분에서의 성장세도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체 글로벌 자동차 운행 대수 중에 상용차 대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밖에 안 되는데요. 네. 전체 자동차 매연의 80% 수준이 이 10%의 상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대비 뭐 트럭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배, 버스는 16배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상용차 시장에서도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필수화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또 중량 운송 그리고 장거리 전기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전기 승용차보다 고전압과 고출력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버터나 컨버터 같은 경우에서도 고성능 기술이 좀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미국이랑 유럽과 같은 국가들은 무공해차 전환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지금 뭐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그리고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과 같이 상용차 주요 생산 국가들은 2030년에서 45년 사이에 지금 디젤 상용차 생산을 중단을 하고 무공해차로 다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지금 인프라를 확대하고 꾸준히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전방 산업의 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네. 말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올해 북미 유럽향 상용차 수주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 상용차를 대상으로 DC 컨버터, 제동용 인버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의 이 상용차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매출이 발생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매출액의 80%, 90% 수준이 다 내수 고객사로부터 발생을 해왔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제가 산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랑 북미 쪽에서 활발하게 상용차의 친환경화를 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앞서서 지금 회사는 19년도에 미국 법인 미국 지사를 출범을 했고요. 이후부터 글로벌 상용차 제조업체들을 꾸준히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뒷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잠시 보시면 올해 북미랑 유럽 쪽에 나와 있는 이런 제조사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요 상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뭐 초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2025년에 포진해 있는 업체들은 또 요 시기에 신규로 컬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앞으로 양산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부터는 뭐 유럽 그리고 북미 쪽 그 전기 상용차 업체들의 신규 수주가 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EV향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뭐 70억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EV 쪽 매출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중에 마진율이 또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다면은 뭐 제품 믹스 효과, 매출 원가율 개선과 같은 효과를 부수적으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용 이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 첫 번째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핵심 제품 중에 하나가 통신용 파워 모듈입니다. 2021년도부터 사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캐펙스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5G 쪽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됐던 통신용 파워 모듈 매출액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기록해왔고요. 작년에도 1분기 실적이 급감을 하면서 작년에도 YOY로 통신용 매출은 좀 감소가 불가피했습니다. 올해는 좀 SK텔레콤 향으로 그 35Hz, 메가헤르츠 중계기 부품 매출이 좀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주 이동통신사를 이제 최종 고객사로 하는 뭐 국내 통신 장비양 신규 수주가 올해부터 발생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메인 고객사였던 SK텔레콤 매출에 더해서 미국 이동통신사양 통신용 파워 모듈 매출액이 더해진다. 그래서 올해 뭐 통신용 파워 모듈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10억 원으로 완벽하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실적을 보고 싶은데요. 작년 실적을 보니까 좀 적자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실적에서는 좀 어떤 점들을 저희가 봐야 할까요? 작년 이제 연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출액 216억 원에 영업 적자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도 외형 성장이 전년 대비해서는 22%, 큰 폭으로 외형 성장을 했습니다만 적자 폭이 확대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반도체랑 PCB 같은 게 이 회사의 주요 원재료인데 이 원자재 이슈, 가격 이슈에 따라서 매출 원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율이 70%였던 반면에 작년에는 82%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판관비성 연구 개발비가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고 영업 적자 폭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올해 매출 전망을 말씀드리면 올해 매출액은 289억 원, 전년 대비 34%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 적자는 17억 원으로 좀 적자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지트로닉스가 이제 상장 이후에 좀 주가는 계속 빠졌더라고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뭐 주가 흐름이나 하락세가 계속 지속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회사가 상장한 연도부터 사실 올해까지도 영업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던가 실적이 조금 회복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좀 단기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 레벨이 낮아졌지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상장한 지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상장 당시에 갖고 있었던 오버행 물량의 대부분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가 올해까지 이제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와중에 이제 또 오버행 부담이 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인 시선보다는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을 지금 이제 오버행 부담으로 이렇게 같이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올해 초에 회사가 신규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네. 이 회사의 고정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 계정이 판관비성 연구 개발비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신규 연구소를 설립했기 때문에 사실 네. 신규 연구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발비 부담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연간 판관비성 연구 개발비를 70억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네. 이것보다 더 크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손익이 항상 이슈였는데 영업 적자가 이제 좀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오버행 부담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네. 이 회사의 메인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트로닉스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트로닉스에 대한 분석 이세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